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열흘 뒤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탄핵 소추까지 감수하며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인사를 단행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번 인사권 행사를 놓고 온종일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목 두 자리를 자신들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를 뺏긴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사법부 지형이 지금과는 이념적으로 달라지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단 여부 판단도 보수 중도 성향의 헌법재판소가 맡게 돼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한 대행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한 건지 오늘 뉴스9은 고차 방정식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양쪽 진영의 수싸움을 자세히 전합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넉 달 동안의 혼란과 대통령 권리 상황에 사과하고 공직자의 마지막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고리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전격 발표한 별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보류해왔던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안이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오로지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내린 결정으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사회 원로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했다며 대통령 권한정지일 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하지만 고리가 된 상황에선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은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즉시 임기가 시작돼 현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에 구인 체제가 복원됐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임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말 그대로 절친입니다. 윤 정부 법제처장으로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에 참석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평검사인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총장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상관없이 그 통제 방법으로 바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46년직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됐고 2008년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변호에 나섰고 윤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을 맡아왔습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재탄핵까지 검토하겠다며 격하게 반응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허를 찔렸다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며 권한대행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명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때 이 처장을 불러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하는 강경책도 거론됩니다. 한 대행은 또다시 도발로 탄핵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재차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책입니까? 다만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건데 그래도 임명 자체를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 기류와 대응 기조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한 대행이 이틀 뒤 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서 10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더라도 5월 초엔 재판관 2명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변수가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해 권한 대행직을 이어받는 장관들도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열흘 뒤 퇴임하면 임명 순서를 따르는 관례상 김영두 재판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는데 정식 헌재 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 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에 나선 배경엔 대선 전국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사법부의 구도까지 감안한 조치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정치부 이채영 기자와 뉴스에서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헌정사상 처음이죠.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인사를 지명한 건데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적인 인선을 왜 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열흘 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지난해 10월처럼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 속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겨우 내리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또다시 가처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통상 퇴임 한 달 전쯤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지연된 인선을 파면 이후 했다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선이 현실화되면 이 보수와 진보 이 구성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보수 3, 중도 2, 진보 4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 대행의 구상대로 실제 임명이 된다면 향후 헌재 재판관 구도는 보수 5,
중도 2, 진보 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는 건데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 몫인 후임 재판관을 진보 성향 판사로 임명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진보 중도와 보수 구도는 6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대 의석으로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오늘 인선에 가만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아주 거칠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내란 공작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우원식 의장이 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예고한 대로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에는 그동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느냐 이런 반발심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더라도 이르면 5월 초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대행과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이른바 쌍탄핵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반대로 여권에선 이를 조기 대선과 연관을 좀 짓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한대행 본인과 총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이 직접 만나서 출마를 요청했는데요. 한대행은 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대행이 간부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올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난 주말 중진회의에서 4사람 이상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한동안 출마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한 차례 탄핵 소추까지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한대행의 선택지를 넓혀지는 결과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한대행이 오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대행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이번이 4번째 대권 도전인 안철수 의원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 김 전 장관은 내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한 뒤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24%를 얻어 1위였습니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던 곳을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7공화국 헌법을 꼭 출범시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은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선 후보군만 20명 가까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음 주로 예정된 첫 컷오프 때 4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일은 유정목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모레 10일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특히 이번 경선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20명에 육박하면서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부터 과감하게 후보를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차 컷오프 때 후보를 4명으로 추린 뒤 2차 컷오프에서 다시 2명으로 좁히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후보를 빠르게 압축해 TV토론 등에서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난 대선 땐 12명의 후보를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에서 4명으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본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예비 경선의 경우 100% 여론조사뿐 아니라 7대3, 8대2 반영 방식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당 선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경선 규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정 중립하여 공정하게 우리 선거 준비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일 경선 일정을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쯤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직을 내려놓고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경선 캠프엔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다는데 어떤 전략인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상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식 출마 선언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경선 캠프는 20명 안팎으로 꾸릴 예정인데 비명계를 포함해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엔 친이해찬계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엔 중립성향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비명계 이소영, 박상혁 의원도 각각 TV토론과 홍보를 맡을 예정인데 친문계 한병도 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거론됩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경선보다는 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통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친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주자들의 출사표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국길에 오르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경선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동연 지사도 정권 교체 이상의 군수령이라며 계속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독주에 맞설 경선 방식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일 오전 2박 4일간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는 외교 활동을 강조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 역시 이번 주 중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광주를 찾아 반전 없는 현 경선 방식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사김 구도로 민주당 경선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의 합종 연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여론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주자들을 앞서지만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장윤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6명과 가상 양자 대결을 한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49에서 55%를 기록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도 정권 교체 여론이 53%, 정권 유지는 36%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2%포인트 차이를 기록해 모두 양자 대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응답자를 무당층으로 한정했을 땐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무당층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각각 붙을 경우 각각 9%포인트, 10%포인트 차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과의 무당층 양자 대결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탄핵 전국 민심이 양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무당층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각 정당의 정책 공약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과 공포가 팽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현주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5원 넘게 오른 1473.2원에 마감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더 격화된 관세전쟁 쇼크가 외환 시장을 덮친 겁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여지를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긍정신호로 해석하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를 포함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적 동향을 열심히 탐색하도록. 정 본부장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관세율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LNG 수입 확대와 조선 방산 분야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무역협회도 미국이 추가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구리는 미국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때 실무진 간의 만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국 정상과 1대1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용점정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언급한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충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인 오후 9시 6분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인 상황이었고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지만 대통령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상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거리 상황이 되자 전격 통화가 성사된 것입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세 문제 해법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관세 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상호 관세 발표 후 해외 정상으론 처음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협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요청해 왔다며 관세를 유예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and in certain cases they're going to be paying substantial tariffs.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분리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중국엔 34% 맞불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대화도 취소할 것이란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와는 협상이 즉시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ith just we're going to have one shot.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奉陪到底。 일본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평가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한 뒤 방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引き続き合衆国に対して措置の見直しを強く求めるなど外交面の取り組みを進めること。 각국이 각자 도생에 나선 가운데 외신은 트럼프발 새 무역 질서가 1930년대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작업인원들이 넘어오는 일은 있었는데 이번엔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강원도 고성 인근 비무장 지대에서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 분계선이 북쪽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형태인데 북한군이 100m가량을 무단으로 횡단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 군은 침범 즉시 경고방송과 함께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은 지난해 남북 단절 조치 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연이어 3차례 발생한 침범 땐 대부분 곡괭이와 삽을 든 작업 인원이었는데 이번엔 10여 명 전원이 소총으로 무장하거나 지뢰 방호복을 착용한 정찰조였습니다. 해당 지역도 그동안 지뢰 매설이나 방벽 설치와 같은 봉쇄 작업을 하던 곳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겨울철 동계훈련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국경 단절 작업을 재개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실수란 관측이 있지만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살피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찰조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침범한 건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우리 군 경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은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며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사기밀인 사드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 미사일과 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가는 길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불법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수송 작전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드 반대 단체가 미리 알고 막아서며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 사드는 2017년 4월 성주에 임시 배치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에야 정식 배치 완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엔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주한 중국 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모 찬스 특혜 의혹으로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고위 공무원 가족은 모두 10명입니다.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도 포함됐는데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자녀의 사퇴는 당사자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당초 선관위는 이들을 채용할 당시엔 근거 규정이 없어 임용 취소는 어렵다고 했지만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지금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 임용 취소에 나선 겁니다. 선관위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나자 당사자들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는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전 임용 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은 파면 정직을, 10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을 오가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선장이 위치 추적기도 끈 채 북한에 다녀왔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해경이 화물선 안의 항해 장비를 살펴봅니다. 뒷부분에 봉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장치에도 같은 종이가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붙인 겁니다. 북한 원산항에서 수리부품 요청서 압수하겠습니다. 50대 선장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1,500톤급 화물선을 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몽골 선적의 화물선에는 선장과 승선원 등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인도네시아인입니다. 현해법상 외국 선박도 북한에 다녀오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몰래 갔다 왔습니다. 50대 선장은 출항 당시 목적지를 먼 바다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공해상을 이용했는데 동해시 인근부터는 선박의 위치 추적기를 끄고 원산항까지 갔습니다. 지난달 8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배를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서 시키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던 선박은 인공위성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장은 육류 450톤가량을 북한에 팔려고 갔지만 실제 거래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부산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에선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주택을 덮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회색 외제 승용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려가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그냥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내려오고 트럭 운전자 아저씨는 이제 차문을 열고 쓰러져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사고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보행자 1명과 푸드트럭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택시하고 1차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후로 차량이 제어가 안 됐다고 그렇게 주장. 레미콘 트럭 한 대가 주택 잔해물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26톤짜리 레미콘 차가 덮친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난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지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레미콘 트럭은 주차돼 있던 1톤 트럭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만취해 있던 60대 레미콘 트럭 운전사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돌면서 전국 곳곳에서 봄꽃이 고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려 300만 명 넘게 몰린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도 오늘 개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네, 하루 종일 붐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통제돼 연분홍 꽃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는데요.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꽃도 피었습니다. 가족끼리 산책 나오셨나 봐요. 네, 날씨가 좋아서 아기랑 함께 꽃구경 나왔습니다. 벚꽃길을 즐긴 뒤에는 한강공원에 자리를 깔고 앉아 간단한 음식 등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올해 축제는 탄핵 선고일과 겹쳐 미뤄지면서 벚꽃이 만개한 상태로 개막했습니다. 에어쇼 등 일부가 취소됐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걷는 벚꽃길 퍼레이드나 직접 꽃잎을 칠하는 행사 등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한번 칠해봤어요. 꽃도 딱 좋게 펴가지고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내일 오후와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왔죠. 너무 좋아요, 나오니까. 주말엔 5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돼 지자체와 경찰, 소방은 함께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 현장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완성 같은 공약을 내세울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고 신고가 기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와 맞붙어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월 8억 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1억 8,500만 원을 찍으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도 한 달 새 매매가가 1, 2억 원씩 올랐습니다. 금매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매물이 걷어진 매물도 있어요. 거래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697건으로 전달보다 46% 넘게 뛰었습니다. 이마저도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수치입니다. 집은 엄청 많이 보러 오고 거래도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실거주였는데 외지인들이 늘었어요.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 완전 이전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국회의원들도 100% 내려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좀 수긍을 해야 할 것 같고. 청와대도 방문객이 탄핵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전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관광 못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나서 요즘 부쩍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다음 대통령은 어디서 근무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용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다음 대통령은 곧바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을 옮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바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선택해서 이전하는데 공식적으로만 517억 원을 썼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쓰면 또다시 옮기는 비용을 아끼고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네, 오늘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용산은 윤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면서 당선이 되면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말고도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관저는 위치와 구조가 너무 많이 공개돼서 보안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70년 넘게 집무실로 사용된 만큼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고 상징성과 역사성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중궁궐 같은 구조 때문에 국민과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또 2년 넘게 일반에 개방되면서 내부가 이렇게 지도까지 그려져서 자세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광화문 서울 종합청사에 옮기는 안, 그것도 추진이 됐었죠. 네, 정부 서울청사는 도심 접근성이 높아서 국민과의 소통에 유리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문제는 인근이 고층 건물이 빽빽한 도심지라는 점인데요. 경호와 보안은 물론이고 집회로 인한 교통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영빈관이나 헬기장 같은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을 하자, 이런 주장도 커지고 있죠. 네, 민주당 주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이미 세종 이전이 가능할지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사실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세종동에 2027년 말까지 대통령 제2의 집무실을 건설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문제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 보조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를 이전하려면 관습헌법은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집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정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채취한 해산물을 팔 곳도 줄어들면서 해녀 숫자는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우리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들. 물속 바위 틈을 헤집더니 순식간에 뿔소라를 캐냅니다. 낫질 한 번에 미역도 한가득 건져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해녀들이 부는 휘파람은 몸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한 번 물질할 때 200번 정도 잠수하는 해녀들은 뿔소라, 톳, 해초 등 해산물을 최대 200kg까지 캘 수 있습니다. 친환경 어업 방식으로도 재조명받고 있는 해녀 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2023년엔 UN 세계식량농업기구 문화유산 등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취한 해산물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젊은 층의 유입도 없어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돈을 해녀들이 먹을 것만큼 버릇인데 원래는 군수도 없고 물건 자체가 곱 이상 삭감돼 있어요. 사정이 이렇자 한 중소업체는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수출에 나섰고 제주 해녀들의 해산물을 반나절 만에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해녀 특화 코너를 연 백화점도 생겼습니다. 신선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특유의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공연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 배우들이 잇따라 연극 무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도 3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 이영애의 선택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이었습니다. 헤다 가블러는 인형의 집으로 잘 알려진 입센의 대표작으로 이영애는 불안과 욕망으로 들끓는 내면을 가진 헤다로 분합니다. 그를 극장으로 이끈 건 무대에 대한 오랜 갈증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겪었던 이런 나름의 다양한 감정들이 연기자로서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더 늦으면 제가 다시 이런 좋은 작품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배우 이혜영도 다른 극장에서 헤다 역할로 무대에 오릅니다. 초연에 이어 국립극단 박정희 예술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7년 만에 그의 어머니로 연극 무대에 복귀한 김선영은 연기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너를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어떤 감정 같은 게 없어. 끝났다고. 앞서 조승우도 햄릿을 연기하며 배우 인생의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공연 시장의 화랑과 드라마, 영화 시장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스타들의 연극 복귀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배구 황제 김연경이 조금 전 정관장과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을 끝으로 20년 프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통합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지금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배구 황제 김연경은 조금 전 20년 프로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연경은 20년 전 데뷔와 동시에 신인왕과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를 거머쥐며 전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6차례나 MVP를 받으며 국내를 평정했습니다. 해외 리그와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도 펄펄 날았습니다. 오늘 은퇴 경기 가장 중요한 챔피언 결정전 5차전입니다. 김연경은 주인공답게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허를 찌르는 타이밍과 팔을 길게 뻗은 오픈 공격으로 주도했고 흥국은 1세트를 먼저 웃었습니다. 흥국은 끌려가던 2세트도 연속 5점을 뽑아내며 듀스 접전 끝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5차전까지 끌고 간 정관장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세트와 4세트를 연거푸 따내며 결국 풀세트 접전까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운명의 5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흥국생명이 이긴다면 김연경은 커리어 마지막 경기를 자신의 3번째 통합 우승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2008-2009 시즌 이후 16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자 17년 만에 통합 우승입니다. 은퇴의 경기마저 영화 같은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급장은 손이 없어? 왜 내가 물을 떠다 바쳐야 돼? 이거 가져. 자. 서울에서 전학 온 병태는 반을 지배하는 작은 권력자 엄석대에게 맞섰다가 곧 굴복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병태를 따돌리고 선생마저 문제아 취급을 해섭니다. 시골의 작은 반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개혁을 가로막는 권력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개헌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헌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 가져온 문제가 12.3 비상계엄으로 현실화하면서 이번 기회에 87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거대 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남발했고 대통령은 41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협치가 완전히 사라진 배척의 정치가 파국을 맞은 만큼 변화의 필요성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적극 나섰지만 늘 그렇듯 유력 주자 앞에서는 가로막힙니다.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제안도 정략적이지 않다고 보긴 힘들지만 내란 종식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것 또한 정략적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서 한 명만 빼고 다 찬성이란 점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시와 때를 놓치면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뒤 그칠 것이다. 19세기 초 정약용의 방대한 국가개혁안은 좌절됐습니다. 조선은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이 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요? 4월 8일 윤종호 앵커 칼럼, 고양이 목의 방울비였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속에 오늘 건조주의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해 불조심해 주셔야겠고요. 특보는 내일 비가 내리며 차츰 해제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서쪽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거나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서해안에는 기상 해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 낮엔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